청라까지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는 잠시 뒤 밤 10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당국은 출근 전 진단검사와 재택근무 적극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수박 발언이 논란입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40대 남성이 고향 선배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손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이 내일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전망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이 내일 오전 8시 한전 홈페이지에 발표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이 됩니다. 100세 시대 특별기획 요양원 대신 가족 돌봄을 선택한 가정을 돌아봤습니다. 스트레스의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이게 현실성은 있는지 또 6개월 남은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의 남성욱 교수께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저는 사실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종전선언에 대한 집념은 대단히 강한 것 같은데 총론적으로 먼저 좀 결론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네, 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4번째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 이야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과거에는 주체를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번엔 남북미 혹은 남북미 중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5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아마 내년 2월 4일 개막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거기서 하나의 종전선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IOC의 제재를 받아서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이게 풀려서 베이징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지금 청와대가 하는 걸로 보시는군요. 네, IOC 제재는 돈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저는 개최국인 중국이 이 문제를 능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등 서방의 보이콧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북 VIP 지도자들의 참석은 이 동계올림픽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국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총력을 기울이고 또 청와대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이제 무력 도발을 다시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탄도미사일 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호응할 가능성보다는 일단 관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종전선언이 들어가서 북한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 문제가 꼭 실현된다기보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다시 한번 차기 정부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로컬, 즉 국내용 메시지 성격도 크다고 봅니다. 예. 사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여건이 마련돼야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평양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하는 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담보가 돼야지 종전선언이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종전선언부터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또 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2문장 정도를 할애해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지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마 북한이 진짜로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예. 즉 지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면서 영변만을 비핵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즉 일부는 비핵화를 하지만 일부는 또 남겨둠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도가 없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도가 있으면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해서 국내에서 여론이 어렵죠. 또 중국과의 각종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관리 정도로 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국제적인 여건들 그리고 정권 마지막이라는 한계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까지 가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줄에 달하는 북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거의 전체 연설의 4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죠. 일단 4.27 판문점 선언이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지금 유화무화된 상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를 지금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북 정책만은 좀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북한이 호응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하면서 차기에 들어올 정부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받아라는 그런 메시지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발표한 장소는 유엔인데 사실은 국내적인 메시지 이것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6대 4로 국내용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유엔 총회는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만 자국이기 때문에 직접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다 녹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직접 가서 발언을 했지만 청중이 누가 있는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열심히 문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자, 대선을 앞둔 국내용 메시지의 비중이 좀 더 크게 보신다. 이게 이제 남성욱 교수님의 결론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상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는 저녁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이 교통 상황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아직도 밀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요금소 주변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하지만 여전히 막히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고속도로는 오늘 아침부터 정체가 계속됐으며 오후 5시쯤엔 절정에 이르더니 현재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가 완화됐고 일부분 구간만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폐쇄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청주 IC부터 옥산 IC까지 14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 IC부터 용인 IC까지 5km 구간에서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송악 IC 15km 구간에서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출발했다면 부산에서 서울요금소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선 3시간 3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 정도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전국 차량 36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 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29만 대가 각각 이동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잠시 뒤인 밤 10시쯤 귀경길 정체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7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환자 발생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려했던 가족 간 전파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이 시작되면 추석 연휴 이동으로 인한 본격적인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근무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집단 감염은 어제도 39명 추가돼 누적 400명을 넘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확산세는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발병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의 이동량은 전주보다 5.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수도권 인구의 이동 증가가 계속되었기에 수도권의 유행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전파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노부부가 수도권에서 방문한 아들 부부와 만난 뒤 확진됐고, 태백과 광주 등에서도 가족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발생한 확진자 56명의 60% 이상이 타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을 받은 상태로 완전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거나 기타를 모르고 왔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와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재확산을 막기 위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검사를 받고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기보다는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이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검찰 수사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지사는 검찰 수사 말고는 응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이 문제가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업체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577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겼는데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측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9일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 뉴스의 철퇴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맞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이 지사는 수사는 찬성하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특검인이 국정조사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측의 고발장을 받아들게 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의 투표가 지금 이틀째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수박 기득권자라는 표현을 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박 기득권자,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죠. 당장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일베를 비롯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을 경선 과정에서 들고 나왔다며 발끈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반박했는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보수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당내 인사를 겨냥해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수박이란 표현이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사망 부상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낙연 후보 측이 지난 16일 자제를 요청했지만 낙검수 출신 김용민 씨 등이 이낙연 후보를 조롱하며 계속 사용해왔고 이번엔 이재명 후보 본인까지 직접 언급한 겁니다. 몰랐다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라고 지칭하는 색깔론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일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그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캠프에선 호남 동정을 끌기 위한 이낙연 후보의 셀프 디스란 반박까지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과 야권에선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패러디 이미지를 가리켜 이번 한가위 덕담은 화천대유 하세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일확천금하시라는 덕담입니다. 화천대유 하셔서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천대유 전화 동인하세요.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내일 두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확장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구상을 담은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움직임은 이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을 보건, 기후변화, 원자로 등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고 북핵 확장 억제를 위해 핵 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 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 관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도 백신 협력을 시작으로 참여하겠다고 했고 종전선언에 대해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필자에게 청약 가산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유승민 후보 측은 수년간 고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공약을 표절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내일 두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최재형 후보는 지난 총선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부정선거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논란으로 이어지자 삭제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낙태 반대 1인 시위에도 나섰는데 태아나 영아, 아동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낙태죄를 폐지한 헌재 판결을 부정하느냐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대장동 특혜 의혹에 수박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연휴 기간 내내 뜨거웠습니다. 마침 호남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표심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데 정치부 홍연주 기자와 이번 논란의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의 수박 발언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 후보들이 극도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만한 내용입니까? 네, 시작은요. 일베라는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 시민군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두고 수박이라고 비하했다는 게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예. 과거 이재명 후보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전력이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스스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옛날에 일베였어요, 일베. 북한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막 군인들한테 총 쏘던 나쁜 XX다. 이렇게 알고 제가 그 말을 막 열심히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이 후보 측은 일베에 가입한 건 맞지만 모니터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한때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재명 후보가 수박에 담긴 비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장동 관련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공공개발 사례다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에서 돈을 많이 가져간 것은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일어난 일이지 정책 실패는 아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이낙연 후보에게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분양 시기를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 주장의 설득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된 게 2018년 말인데요. 당시는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기 전이었고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세도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값 폭등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유는 뭡니까? 네, 민간이요.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독특한 사업 방식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이 참여해서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했는데도 정작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는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구조가 되면서 이 시행사가 수천억 원의 배당을 챙겨가게 된 겁니다. 결국 시장 상황이 아니라 특혜성 사업 구조가 문제였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면서 지주 작업이라든가 인허가 작업이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니까 국민 일반의 효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민간이 이걸 많이 가져갔다는 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건 민간이 아니라 이제 특정 개인,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 주도하는 업체가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대법관이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한 달에 1,500만 원이죠. 연간 2억 원 가까운 돈을 고문료를 받았다.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이 권 전 대법관이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을 정도의 일을 한 거는 맞습니까? 말이 엇갈립니다. 화천대유 대표는요,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이 일을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안다.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권 전 대법관 본인은 전화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면 그만한 일을 했다고 주장해야 할 텐데 본인 스스로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퇴직 후 3년간 영리 목적으로 민간업체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즉, 권 전 대법관이 실제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 취업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무죄 의견을 낸 점을 들어서 이 퇴직 후에 뇌물을 받는 사후수뢰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결국 이 권 전 대법관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홍현주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고향 선배가 자신을 험담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했는데 술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술집에서 나오다 바닥에 넘어집니다. 손에 흉기를 든 이 남성은 다시 일어나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49살 A씨가 술집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뒤 범행 현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들려가지고 얘들 보니까 남자 3분이 먼저 도망을 나오시고 피해자분이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어요. 추석날인 어제 오후 7시쯤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술집에 들어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고향 선배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고향 선배 50대 B씨가 부상했고 다른 손님들 4명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일행 중에 선배인데 그 자기가 막 험담을 하고 다니고 막 같은 고향 사람들한테도 욕하고 다니고 그걸 소문 듣고 부산으로 달아났던 A씨는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전화해 범행 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데이트 폭력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고 있나 한번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하루 평균 26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죄도 빈번해지고 신고도 많아지는데 검거율은 하락 추세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지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당해 숨진 26살 황모 씨. 가해자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반발하며 청원글을 올리자 경찰은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유족분들한테 할 말 없어요? 지난 4월 말 군 경찰로 이첩된 육군 중위의 데이트 폭력 사건은 군 검찰로 송치되고 보름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구속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던 2차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구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 간 폭행과 상해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발생 초기에 그러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과학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집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셨을까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가 이어지면서 화장실 이용하고 커피 한두 잔 사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자영업자들의 영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완성 휴게소입니다. 식당 건물은 내부가 텅 비었고 일부 식당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직영 매장이었는데 일단 사람도 안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너무 안 되고. 지난해 문을 연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휴게소도 영업을 포기한 매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 보니 커피 전문점 등 일부 매장은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걸 싫어하니까 오픈을 해가지고 이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99곳의 매출은 6,260억 원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4% 줄었습니다. 일부 지방 휴게소는 전국의 축제 취소와 관광 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반토막 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매장 안에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절반 이상 더 떨어졌죠. 이쪽 아래쪽은 이쪽보다 더. 코로나 여파가 관광객과 귀성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인삼은 최대 7, 8년을 키워서 출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들여 키운 인삼을 농민들이 갈아엎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에 그동안 들인 비용도 못 건질 지경에 더 이상 인삼을 저장할 창고도 없는 건데요. 추석 대목은 고사하고 생계난을 걱정하는 이들의 얘기를 김다루 기자가 들었습니다. 충북 보은의 한 인삼밭입니다. 트랙터가 밭을 뭉개고 인삼을 갈아엎습니다. 인삼값이 크게 떨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아예 폐기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인삼을 키운 농민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1년에 1,5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5천만 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비가 안 나옵니다. 인삼을 보관하는 저온 창고에도 팔지 못한 인삼이 가득합니다. 인삼 시장에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 줄었다고 관광버스가 저희 회사로 들어온 그 수량이 한 10대 정도. 소비 위축은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삼밭 한 평을 수확하면 평균 7만 5천 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3, 4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장마 피해까지 겹친 농민들은 생계조차 막막합니다. 수확할 것도 없는데 조금씩 있는 것마저 폭락이 돼서 아주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출하까지 최대 8년이 걸리는 인삼. 농민들은 대출금 상환 기간 유예와 수매자금 무이자 대출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헝다 측이 내일 일부 채권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합니다. 내일 문을 여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 내일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헝다는 350조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이자 7,900억 원을 지급해야 해 생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헝다가 파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ou are definitely not going to see a Lehman Brothers style meltdown because Beijing will not allow there to be a complete domino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in China. 전문가들은 헝다 사태가 제한적으로 국내 증시에 충격파를 던지겠지만 단기 충격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가 건전하고 은행권 전형 가능성이 좀 작기 때문에 국내 충격이 장기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작고. 헝다 파산설로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오늘 장이 열린 상하이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내일 오전 8시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이 발표됩니다.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만약 오른다면 8년 만에 인상이 됩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정부는 한 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1분기 연료비 단가가 낮아지면서 킬로와트아워당 3원을 내렸을 뿐 2, 3분기 모두 국제유가 상승에도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만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내일 발표될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연료비도 최근 급등했습니다. 전력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탄의 가격이 올해 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고 LNG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도 같은 기간 20달러 넘게 급등한 겁니다. 요금이 인상된다면 직전 요금 대비 킬로와트아워당 3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주택용 기준 4인 가구는 월 1,0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물가는 전기값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원칙을 되살리는 입장에서 올려야 된다고 봐요.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인상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물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 동네에서 중고거래 한 번쯤은 해봤다 하는 분들 제법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익명의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중고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전에 이 젖먹이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서 업체가 이 강력 제재 방침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위조 신분증이 판매되는 등 중고거래 시장이 불법 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중고거래 천태만상에 맞췄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신분증 판매 글입니다. 2000년생 남성이 2018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인데 위조 방지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고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드린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은 단돈 5만 원이죠. 재난지원금 25만 원이 든 카드를 현금 22만 5천 원에 거래하고 2만 원당 7천 원이면 된다는 글도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현금화는 불법이지만 이른바 현금깡 꿀팁은 온라인 단골 질문이지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과 술, 담배까지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젖먹이 아기를 입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었죠. 접근성이나 익명성이 간단하게 보장이 되니까 불법 거래를 하거나 그리고 미성년자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쉽게 팔 수 있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지난해 2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근마켓은 월 사용자 수가 1,600만 명에 달하고 중고나라는 지난해 거래액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이커머스 수준이지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로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중고 앱단체를 많이 달고 활용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거래는 요긴합니다. 추석을 맞아 각종 선물 세트가 무더기로 등장했는데 판매자도 중복되는 상품을 받다 보니까 간단한 용돈벌이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매자도 참치캔이나 스팸 같은 거는 유통기한도 길고 싸게 구매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만족할 만합니다. 벌초 알바부터 반려동물 돌봐주기, 전 부치기 등 추석 알바 공고도 활발합니다. 커지는 규모만큼 이제는 중고 거래에도 적절한 법 규제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닌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뉴스나인 추석 특별기획 깊어진 요양의 그늘 순서. 오늘은
가족 요양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시설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요양 비용 부담 때문에 병든 부모님이나 가족을 집에서 모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그러나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 생계 문제까지 겹치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가정이 갈수록 늘다 보니 종종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노도일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식사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는 노인. 딸 이모 씨는 생업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나름대로 이제 모아놓은 비용들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김원현 씨도 일을 그만두고 병든 아버지의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욕을 한다든가 때린다든가 뭐 머리를 잡아 챈다든가 민다든가 이런 이제 뭐 의자를 던져가지고 저한테 맞춘다든가 이런 경우가 자주 있죠. 김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가족 돌봄을 권장하고 생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족 요양 비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 최대 90분까지만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돈은 50만 원 안팎입니다. 식비로만 한다고 해도 충분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관리비를 써야 되는데 관리비도 전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요양보호사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스트레스의 생계난까지 이중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참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에서는 80살 남편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지난해에만 무려 19%나 늘었는데 코로나로 간병 스트레스가 늘어 가정 내 학대가 89%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여생을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것도 가족 요양이 늘어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요양이 불가능한 것인지 박상준 기자가 그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멜로디에 맞춰 율동을 따라하고 어깨춤을 추며 흥겹게 노래도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낮 시간에만 왕래가 가능한 경증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데 놀이와 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의 인기가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집에 가 있으면 열이 오고 싶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맛있어요? 응? 간딱 맞아? 재활을 돕거나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보다도 어쨌든 가까이 내 옆에서 고생하는 사람 저 사람이잖아요. 어르신 10명 중 5명은 거동이 불편해도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고 응답해 3명에 기친 요양시설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방문 돌봄은 아직까지 하루 3시간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만 이를 이용하면 가족도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지역사회가 주거와 돌봄, 요양 등을 함께하는 것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들에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인기가 높습니다. 입소자의 수용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공간을 꾸미고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돌봄과 의료의 필요에 따라서 주택 정책이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숫자가 많지 않아 입소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난립한 민간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하거나 재정을 지원해 국공립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영화 속에서 미래의 군은 이 적이 모여있는 진영을 드론으로 정찰하고 AI로 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무인 장갑차로 적군을 제압하죠. 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첫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의 AI 전투 기술을 고민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적군이 숨어있는 건물 위로 정찰 드론이 날아오르고 AI가 분석한 영상을 바탕으로 공격 드론이 출동해 경계병을 조준 사격합니다.
자폭 드론은 숨어있는 적까지 찾아내 소탕하고 비슷한 시각 탐지 드론과 장애물 개척 전차가 힘을 모아 지뢰를 제거합니다. 기관총을 장착한 무인 장갑차의 어모 속에 병사들은 손쉽게 적군을 제압합니다. 모든 상황은 대대 지휘소에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전투 효율과 생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실시간 전장 상황까지 알 수 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육군이 선보인 미래 전투체계 아미타이거 4.0. 21종, 57대의 첨단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아미타이거 4.0은 미래 전장을 압도할 육군의 빠르고 치명적인 전투체계입니다. 내후년까지 아미타이거 4.0이 전투 실험을 마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되면 우리 군의 육상전 전투 능력도 배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시리아와 이란을 상대로 최종 예선 2경기를 연달아 치릅니다. 이 앞서 홈 2연전에서 신통찮은 성적을 거뒀던 대표팀인데 중동팀의 모래폭풍을 뚫어낼 전략은 무엇일지 장동욱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홈 2연전에서 드러난 최대 문제점은 공격력. 손흥민과 황의조, 이재성 등 에이스를 총출동시켰지만 두 경기에서 슈팅 35개를 퍼붓고도 고작 한 골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손흥민과 남태희, 권창훈 등 공격 선봉장들도 부상을 당하며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홈 시리아전 이후 불과 닷새 만에 그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이란 원정까지 벤투호로서는 최악의 상황. 타겟책은 투트랙 운용입니다. 최대 난적 이란과의 일전에 유럽파를 포함한 최정예 전력을 집중시키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리아와의 홈 대진에 대체 자원들을 중용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K리그 자원을 중심으로 한 새 피 수혈이 필수적입니다. 황의조가 빠지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최전방 선택지로는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제주 주민규가 꼽힙니다. 수비수를 달고 다니는 탄탄한 피지컬, 재치 있는 슈팅 감각과 킬러 본능은 중동의 거친 수비를 상대로도 통할 만합니다. 울산의 발빠른 드리블러 이동준, 수원의 영건 정상빈 등도 후반 역습을 이끌 수 있습니다. 권창훈과 남태희의 빈자리를 메우며 중원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이동경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아시아 최초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는 대표팀. 오는 7일 시리아를 상대로 화끈한 홈 대승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부부들이 시가와 처가를 번갈아 찾아뵙곤 하죠. 하지만 옛날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끝난 추석 무렵 시가와 친정 중간쯤에서 어머니를 만나 싸운 음식 나누며 소회를 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친정길을 반만 간다고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 얼굴이 반만 보인다고 해서 반복이라고 했죠. 그 애달픈 상봉을 노래한 민요가 전해옵니다. 하도 보고 싶어 반보기를 허락받아 세중간 복바 위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엄마 우리 엄마야 날 보내고 어디 살았노. 유난히 고향 생각이 솟구치는 추석에 이 반보기조차 못하는 분들이 실향민들입니다. 오죽하면 가상현실로 남아 고향을 찾아가 눈물 짓겠습니까. 가수 현미 씨가 평양에서 다녔던 초등학교와 동네 시장을 둘러봅니다. 평양 복숭아꽃 살구꽃. 눈 내리는 집 마당에 서서 동생들 이름도 불러봅니다. 눈물이 막 나와요. 명자야 길자야.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실향민 중에 올해 또다시 2천여 명이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떴습니다. 셋 중 한 분만 남았고 그 셋 중 두 분이 80살 넘는 고령입니다. 하지만 북에 있는 가족에게 띄우려고 찍은 영상 편지라도 언제가 닿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한번 정말 같이 앉아서 이야기라도 좀 해보고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다음 세상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어리광을 많이 부리랍니다. 지난 5년 해마다 찍어 쌓인 영상 편지가 6,000편이 넘지만 단 한 장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핏줄을 확인해 가족을 찾으려고 DNA를 남긴 분도 2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을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선 200이 어느 가을밤에 뒤척입니다. 침상 앞에 달빛이 밝다. 설이라도 내린 듯 고개를 드니 산에 달이 걸리고 눈에 삼삼한 고향. 나는 그만 고개를 숙인다. 아무리 멀어도 반나절이면 닿을 고향. 이 밤 휘영청 높이 뜬 달을 아린 가슴으로 우러러볼 많은 분들을 생각합니다. 너 잘했니? 보고 싶어. 9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실향의 추석이 또 지나갑니다. 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날씨가 맑은 만큼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200m의 앞도 보기 힘든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맞춰서 옷차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물결이 3.5m까지 예상되면서 풍랑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모레부터 글피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면서 뉴스나인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